서울의 중심부 엘리시안 그룹이 수십 년간의 기술력을 집약하여 만들어낸 미래형 공중정원 엘리시안 스카이 가든의 개장식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 그리고 화창한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남자,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 권희준이 있었다. 그는 얼음 왕자라 불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조각상처럼 잘생겼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 세상을 선과 구조, 그리고 효율성으로만 보는 그의 눈. 그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결코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시장과 주요 인사들을 대동한 채 의무적인 공원 순회를 하던 그의 발치에 작은 운명의 파편 하나가 굴러 들어왔다. 손에서 놓친 노란 풍선을 쫓아 달려오던 대여섯 살배기 여자아이가 그만 그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추었다. 아이의 얼굴은 마치 신이 장난을 친 것처럼 그 자신을 완벽하게 축소해 놓은 판박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 그리고 그의 왼쪽 눈 밑에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자리한 작은 점까지.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뇌리에 경종이 울렸다. 그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충격이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굳게 닫혀 있던 그의 기억의 창고에서 봉인된 파편 하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선명한 기억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감각의 폭풍이었다. 거대한 유리창을 때리는 폭우 소리, 빈냄새와 섞인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피부에 닿는 차가운 실크의 감촉, 그리고 두려움인지 연민인지 혹은 욕망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흐릿한 한 여자의 얼굴, 머릿속을 꿰뚫는 듯한 통증과 함께 지독한 방향감각 상실과 혼란. 그 기억은 후회와 상실의 맛을 담고 있었다. 아저씨,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의 얼음 같던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우리 만난 적 있어요, 아저씨. 내가 그린 왕자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군중을 헤치고 달려왔다. 민서야, 괜찮니? 한소은이었다. 그녀는 수수하지만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그의 부서진 기억 속 파편에 있던 바로 그 눈이었다. 그녀가 그 여자였다. 그녀는 이준을 발견하는 순간 짧은 경악과 함께 즉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며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권희준 회장님.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의 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쳤다. 어서 가자. 민서야. 그녀는 망설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이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두 모녀의 뒷모습을 만견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아이와 여자, 그리고 기억의 유령을 연결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완벽하고 질서정연했던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 충성스러운 최 비서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안색을 살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시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주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두 모녀가 사라진 지점을 향해 있었다. 그의 가슴에 기묘하고 텅 빈 통증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최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낮고 강렬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찾아내, 그가 명령했다. 저 여자와 아이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 전부 다 그날 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미니멀한 펜트하우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정복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의 얼굴과 여자의 눈빛,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기억의 파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왼쪽 눈 밑의 작은 점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얼음 왕자의 완벽한 갑옷에 균열이 생겼다. 그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과거가 그의 눈을 가진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의 현재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조용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 집무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권희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아이의 얼굴과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생을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 그의 내면은 통제 불능의 혼돈 상태였다. 최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의 명령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수행되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서류철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이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여자의 이름은 한소은, 나이 32세, 직업은 프리랜서 건축가. 아뜰리에 소은이라는 작은 1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혁신적인 친환경 디자인으로 업계에서 소소하게 알려져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딸의 이름은 권민서, 나이 5세,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칸은 미상으로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 국내 최고의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유력 건축사무소에 입사했지만 6년 전 돌연 사직하고 업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가 다시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몇 년 후의 일이었다. 그녀가 사라졌던 시점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밤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든 정보가 그의 의심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왜 최고의 엘리트가 자신의 경력을 하루아침에 내던졌을까? 왜 아버지의 이름은 비어있는가? 이준의 첫 번째 충동은 그의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제 보았던 아이를 감싸 안던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공포와 강인함을 떠올렸다. 법적인 압박은 그녀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 그녀의 눈을 보고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그는 그날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초의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소은의 사무실 겸 집은 낡았지만 정겨운 서촌의 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공간은 이준의 미니멀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였다. 공간은 비좁았지만 곳곳에 놓인 건축 모형과 스케치, 그리고 벽에 붙은 아이의 그림들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인간적인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치열한 전문가로서의 열정과 강인한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공존하는 공간. 이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문을 연 소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집 안에서 놀고 있을 민서가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문틈을 막는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과 같았다. 이주는 평소의 비즈니스 방식대로 차갑고 직접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보고서를 받습니다. 한소은 씨, 내 얼굴을 한 아이. 6년 전 갑자기 중단된 경력. 시간 낭비는 그만하죠.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않습니까? 소은은 궁지에 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심을 원동력 삼아 거짓말을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권희준 회장님, 제 딸이 회장님을 닮은 것은 기이하고 불행한 우연일 뿐입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그녀의 공포는 단지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그녀가 6년 전 도망쳐야만 했던 바로 그 거대한 힘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밀어붙였고 그녀는 밀어냈다. 그는 돈과 지원을 제안했다. 그녀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저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의 삶이 있어요.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엄마하고 부르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이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고 동시에 소은의 공황 상태를 극으로 몰아갔다. 결국 이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물러났다. 그가 떠난 후 소은의 강인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현관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이 공포로 떨려왔다. 6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신인 건축가로서 첫 수상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던 파티에서 매력적이고 지적인 남자 권희준을 만났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후 그의 비서로부터 온 거짓 메시지에 속아 그의 스위트룸으로 향했을 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약에 취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이준이었다. 그녀가 그를 도우려던 순간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닥쳤다. 그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다루며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 밤의 일은 잊고 영원히 사라지라고 협박했다. 그녀는 도망쳤다. 그리고 몇 주 후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한편 차를 타고 그녀의 동네를 빠져나오던 이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의 부인은 너무나도 완강했지만 그녀의 눈에 서렸던 공포는 너무나도 진짜였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그녀는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그는 이제 그녀에게서 진실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초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6년 전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그날 밤 호텔에 누가 있었는지, 나를 해칠 동기가 있었던 자가 누구인지 전부 알아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개인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 초조한 탐색은 끝났다. 이제는 모든 힘을 동원한 위험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권희준의 충성스러운 최 비서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회장의 사적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동원했다.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하는 임무는 한편의 첩보 작전과도 같았다. 그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한소은과 권민서가 주말마다 들르는 놀이터를 알아냈다. 그는 평범한 행인으로 위장한 채 기회를 기다렸다. 민서가 아이스크림을 먹다 땅에 떨어뜨렸고 소은이 딸의 손을 닦아주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는 바람처럼 움직여 아이의 타액이 묻은 작은 플라스틱 스푼을 확보했다. 모든 것은 10초 안에 흔적도 없이 이루어졌다. 샘플은 그날 바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사설연구소로 보내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이주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이성적인 욕구와는 별개로 그는 아이에게 자석처럼 끌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소은과 민서의 일과를 파악하고 일련의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만남은 그들이 매주 화요일에 들르는 어린이 전문 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건축 코너에서 책을 보는 척하고 있었다. 왕자님 아저씨, 민서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 성그림이 가득한 동화책을 그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동화 속 성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소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두 번째 만남은 그들의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였다. 그는 조깅 중이었다. 민서는 연을 날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연은 맥없이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소은 역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물리학자의 지식으로 연의 꼬리 부분에 미세한 조정을 가했다. 그러자 연은 거짓말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민서의 기쁨에 찬 환호성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낯설고 강렬한 감정을 그의 심장에 불어넣었다. 이 만남들은 얼음 왕자를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호기심 많고 총명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아이. 광대한 저택에서 유모와 가정교사들의 손에 자랐던 자신의 고독한 유년 시절이 떠올랐다. 그는 아이에게 강력한 보호 본능과 공감을 느꼈다. 동시에 그는 한소은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여자나 미스터리의 대상이 아닌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인내심, 맹렬한 모성애, 그리고 그녀가 감수하고 있는 희생들. 그는 그녀의 지친 기색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를 향한 그의 시선은 감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준의 의도적인 접근은 소은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다. 그의 우연을 가장한 출현은 마치 포위망을 좁혀오는 공성전과도 같았다. 그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서를 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혼란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와 진지한 존중심을 가지고 대화했고 민서는 그런 그를 이상할 만큼 잘 따랐다. 그녀는 강력한 권위준 회장의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롭고 다정한 한 남자의 모습을 언뜻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6년 전 그날 밤 잠시나마 끌렸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초의 비서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이준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이준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홀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은 강철처럼 흔들림이 없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마지막 줄에 닿았다. 친자 관계 분석. 부건 확률 99.999%. 모든 추측과 미스터리. 희망과 두려움이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과학적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이 새로운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눌러왔다. 그는 마철로의 창밖으로 자신이 이룩한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빌딩 숲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눈을 가진 한 작은 소녀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주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부인할 수 없는 유대감을 손안의 과학적 증거가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미스터리를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미래를 되찾는 문제였다. 이제는 딸이라는 이름이 붙은 미래. 그는 전화를 들었다. 그는 소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리고 6년 전 엘리시안 호텔의 모든 보안 기록을 가져와. 그날 밤의 모든 출입자 명단, 모든 카메라 영상을 원한다. 내 기억을 훔쳐간 놈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아내야겠다. 진실을 향한 그의 추적은 이제 개인적이고 무자비한 전쟁이 될 것이다. DNA 분석 보고서가 던져준 아버지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권위준의 세계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 즉 자신의 딸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그룹의 보안팀과 법무팀은 회장의 이례적이고 사적인 명령에 따라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날 밤 이준이 머물렀던 호텔의 모든 보안 영상과 출입자 기록,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기록이 그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그의 개인 서재는 이제 차가운 사건 현장 분석실로 변해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영상들을 돌려보며 그날 밤 자신의 행적을 퍼즐 조각 맞추듯 이어갔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주최한 파티에서 몇몇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한소은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있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향했고 그 뒤를 수상한 그림자가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복도의 카메라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삭제되어 결정적인 순간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다음 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호텔을 나서는 자신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조각난 기억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두통과 방향감각 상실을 떠올렸다. 단순한 숙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물에 의한 증상과 흡사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지웠을 가능성이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억이 아닌 비즈니스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는 초에 비서를 호출했다. 6년 전 퀀텀 벤처스와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었던 때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줘. 최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의 날짜는 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날은 퀀텀 벤처스가 엘리시안 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경영권을 위협했던 바로 그 주였다.
이주는 당시 사활을 건 방어전을 치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가 그날 밤의 파티에서 치명적인 스캔들이라도 일으켰다면 그는 회장직에서 쫓겨나고 회사는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회사를 빼앗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공격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소은 역시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로 이용당했거나 혹은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 자신의 제국을 위협했던 적에 대한 냉철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의 사적인 과거에 대한 조사는 이제 회사에 존망이 걸렸던 과거의 전쟁에 대한 재수사로 확대되었다. 그는 자신을 해칠 동기가 있었던 모든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경쟁사들, 이사회 내의 반대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엘리시안 그룹이라는 거대한 왕좌를 둘러싼 암투는 언제나 그의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조사는 한소은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이에 대한 진실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프로젝트 자문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건축사무소에 엘리시안 그룹이 추진하는 새로운 친환경 건축, 단지의 컨셉, 디자인 용역을 의뢰했다. 그것은 업계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소은은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것이 아이를 빌미로 자신을 옭아매려는 또 다른 덫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건축가였다.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위험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건축가라는 새로운 가면 아래에서 재정이 되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들은 설계 도면과 건축 모형을 앞에 두고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은 그녀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업 파트너로서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소은 역시 냉혈한 CEO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중했고 그녀의 비전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다. 그는 단순한 자본가가 아니라 그녀와 같은 꿈을 꾸는 창조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를 넘어선 전문가로서의 깊은 유대감과 존중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준의 비밀 조사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눈치챈 것이다. 어느 날 밤 소은의 사무실 겸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다행히 그녀와 민서는 외출 중이어서 무사했지만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도둑은 돈이나 귀중품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와 6년 전의 기록이 담긴 그녀의 낡은 다이어리만을 훔쳐갔다. 이 사건은 명백한 경고였다.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는. 소은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준이 그녀를 막았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현장으로 보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자신과 그녀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적은 그녀 역시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소은과 민서를 피신시켰다. 처음으로 세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잠든 민서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주는 소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과 아이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CEO의 말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무겁고 진실된 약속이었다. 차가운 조사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권희준의 비밀 조사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엘리시안 그룹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한 남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바로 이준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숙부 권태만이었다. 권태만은 야심과 질투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평생을 형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창업주였던 권 회장의 그늘 아래에서 2인자로 살아왔다. 형이 죽고 젊은 조카인 이준희 그룹을 물려받았을 때 그의 분노와 굴욕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워 이 제국을 차지하겠다는 검은 야망을 품고 있었다. 6년 전 그가 퀀텀 벤처스와 손을 잡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것도 바로 그 야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고 이준의 기억을 훔쳤던 그날 밤의 음모 역시 그가 설계한 것이었다. 한소은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과거의 흔적을 훔쳐간 것도 그의 지시였다. 하지만 그는 하연의 다이어리가 아닌 그녀의 컴퓨터에 더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의 목표는 증거 인멸과 동시에 이준의 주변에 나타난 이 낯선 여자 한소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르는 과거의 비밀을 이준이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태만은 이제 선제 공격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공격은 교활하고 비열했다. 그는 직접 칼을 휘두르는 대신 독을 퍼뜨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준의 그룹 내 리더십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 사회의 임원들과 그룹의 원로들에게 이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요즘 우리 회장님이 너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경영 판단을 흐리는 것 같지 않소. 듣도 보도 못한 작은 건축사무소에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기다니. 그는 이준이 한소은이라는 여자에게 홀려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 이준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미묘한 문제들을 일으켜 프로젝트 전체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그의 두 번째 목표는 이 싸움의 원인이 된 한소은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매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 상류층 사교계에 소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다.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여자가 죽은 신 회장 하연의 양아버지의 숨겨진 딸 행세를 하더니 이제는 권희준 회장까지 홀려서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소은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요부이자 탐욕스러운 꽃뱀이 되어 있었다. 권희준의 보호 아래 안정가옥에서 지내고 있던 소은과 민서는 외부의 소문을 알지 못했다. 이준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차단했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운 동맹에서 서서히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준은 차가운 CEO의 가면을 벗고 다정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보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소은과는 밤늦게까지 건축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해 갔다. 하지만 권태만의 공격은 그들의 안전한 성역 안으로까지 파고들었다. 어느 날 이준의 어머니이자 그룹의 대주주인 한 여사가 예고 없이 안전가옥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권태만이 퍼뜨린 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그녀는 소은을 보자마자 경멸적인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네가 내 아들을 홀렸다는 그 아이로구나. 대체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준이가 그룹 일은 내팽개치고 너와 내 아이에게만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냐. 한 여사는 돈 봉투를 그녀의 앞에 던지며 말했다. 이 돈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라. 네가 낳은 아이는 우리 권씨 집안의 핏줄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소은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돈 봉투를 한 여사에게 되밀어내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제 전부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여사님,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한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이준이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분노로 어머니를 막아서며 소은의 편에 섰다. 어머니, 이분과 제 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민서는 제 딸입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지킬 제 가족입니다. 그의 선언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소은의 심장에도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밤 이준은 마침내 소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6년 전 자신을 공격했던 세력의 배후에 숙부인 권태만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격 역시 그의 소행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건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들은 당신과 민서까지 노리고 있어. 이제 우리가 함께 싸워야만 해. 소은은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가 6년간 도망쳐왔던 과거의 악몽이 사실은 권씨 집안 내부의 추악한 권력 투쟁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는 이 남자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죠? 두 사람은 마침내 완벽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방역은 권태만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소은은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준이 의뢰했던 친환경 건축 단지의 컨셉 디자인을 단순한 설계도를 넘어 권태만의 비자금 흐름과 부패의 증거들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해냈다. 그녀의 디자인은 권태만이 불법적으로 매입한 차명 부지들의 문제점을 교묘하게 드러내고 그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폭로하는 하나의 거대한 고발장이었다. 이준은 그녀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즉시 이 디자인을 그룹의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하여 언론에 공개했다. 세상은 아름답고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에 열광했지만 권태만은 그 디자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아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한소은이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선전포고였다. 기업 전쟁은 이제 예술과 상징을 이용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심리전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한소은의 상징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한 선전포고는 권태만의 허를 정확하게 찔렀다. 그는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가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이준의 뒤에 숨은 이 여자, 한소은을 단순한 애물단지로 여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적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직접 공격하여 이준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방역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6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조작했던 호텔의 보안 영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원본 영상에는 그가 보낸 수하들이
소은을 위협하고 약에 취한 이준의 방에 그녀가 잠시 머물렀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영상의 순서를 교묘하게 편집했다. 그는 소은이 마치 의도적으로 약에 취한 이준에게 접근하여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한 거짓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며칠 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편집된 영상이 익명의 제보 형식을 통해 몇몇 타블로이드 언론사에 흘러들어갔다. 엘리시 사이아한 그룹 권희준 회장의 숨겨진 여자,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혁신적인 천재 건축가로 칭송받던 한소은은 하루아침에 회장의 약점을 이용해 부와 명예를 얻으려 한 계획적인 여자로 낙인 찍혔다. 권태만이 사교계에 퍼뜨렸던 악의적인 소문은 이 영상을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증되었다. 이준은 즉시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영상을 차단하고 기사를 내리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후였다. 이 스캔들은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 사회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태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사생활 관리에 실패한 이준에게 돌리며 그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이준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회사의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소은과의 신뢰의 위기였다. 안전가오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소은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 거짓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어 마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준은 괴로웠다. 그의 이성은 이 영상이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숙부의 악랄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6년간 그를 괴롭혀온 기억의 공백과 영상 속에서 흐느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며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짓을 했는지 100%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미세한 흔들림을 소은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에게 가장 상처가 된 것은 세상의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단 한 사람. 이준의 눈빛에 서린 아주 희미한 의심의 그림자였다. 당신도 내가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이준이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쌓아 올려졌던 신뢰의 성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소은은 다시 한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남자 역시 결국에는 자신을 믿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 민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혼자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밤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준의 보호를 벗어나 다시 어딘가로 숨어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녀의 결심을 눈치챈 것은 잠에서 깬 민서였다. 엄마, 어디가 우리 왕자님 아저씨랑 이제 같이 안 살아?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소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아빠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느끼며 행복해하던 딸의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다. 한편 자신의 서재에서 괴로워하던 이준은 과거의 자료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6년 전 호텔의 직원 해고 기록이었다. 그날 밤 그의 스위트룸이 있던 층을 담당했던 보안 요원 한 명이
근무태만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 바로 다음 날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권태만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를 해고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주는 직감했다. 이 해고된 직원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목격자라는 것을.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의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소은이라는 여자가 보여준 강인함과 존엄성을 믿기로 했다. 그는 짐을 싸고 있던 소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안해. 잠시나마 당신을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줘. 나는 당신을 믿어. 아니, 믿어야만 해. 그는 그녀에게 해고된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사람이 우리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열쇠야. 나와 함께 이 사람을 찾아주겠어.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진실을 밝혀내는 거야.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싸우자는 제안에 소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남자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가장 깊은 위기의 밤을 지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믿음을 시험하며 함께 과거의 망령과 싸워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의 불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권희준의 믿음의 선언은 한소은과 그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의심과 불안의 벽을 허물고 진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완전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명확했다. 6년 전 해고된 보안요원 박 씨를 찾는 것. 이준의 자원과 정보력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였다. 최 비서와 보안팀은 며칠 만에 서울을 떠나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박 씨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에서 해고된 후 마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살고 있었다.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받았음이 분명했다. 이주는 단순히 팀을 보내 그를 데려오는 대신 직접 소은과 함께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위압적인 방식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들이 함께 남해로 향하는 차 안은 두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회장 집무실이나 안전가옥이라는 인위적인 무대를 벗어나 그들은 처음으로 평범한 두 남녀로서 서로를 마주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저도 모든 게 흐릿해요. 소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6년 전 그날 밤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젊은 건축가로서의 설렘, 그와의 지적인 대화에서 느꼈던 끌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혼란과 공포. 그녀의 이야기는 생존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한 분투기였다. 이준 역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거대한 저택에서 유모의 손에 자랐던 자신의 외로운 어린 시절과 회장이라는 왕관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고백은 그녀가 지금껏 보아왔던 얼음 왕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 권희준의 진짜 모습이었다. 이 솔직한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거리감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독을 보듬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여정을 권태만은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준이 자신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박 씨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을 회사 내부에 심어둔 첩자를 통해 보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박 씨를 영원히 침묵시키라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단순한 진실 찾기는 이제 시간을 다투는 위험한 추격전으로 변했다. 두 사람이 도착한 작은 어촌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 씨의 낡은 집 앞에서 그들은 망설였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박 씨는 이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문을 닫으려 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연 것은 이준의 위협이 아닌 소은의 진심이었다. 저도 어머니입니다. 박 선생님, 그녀가 문틈으로 애원했다. 저도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전하는 진심 어린 호소와 이준이 그의 가족 전체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박 씨의 저항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권태만의 지시로 특정 구역의 카메라를 꺼야만 했던 일, 그의 수하들이 약에 취한 듯한 소은을 이준의 방으로 데려갔던 일, 그리고 사건 직후 거액의 돈과 함께 영원히 입을 다물라는 협박을 받았던 일까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 씨의 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권태만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이준은 본능적으로 소은과 함께 데려온 민서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그는 더 이상 회의실의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맹수였다. 집 안에서의 격렬한 몸싸움과 추격전, 이준은 평소에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을 보호했다. 권태만의 수하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던 찰나, 주변에 잠복해 있던 이준의 보안팀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최 비서의 지휘 아래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 안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 씨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은 이 상황에 이제 완전히 이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만약을 대비해 몰래 보관해 두었던 권태만의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을 이준에게 건넸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이준은 겁에 질린 민서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달래주고 있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소은은 그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과거에서 온 남자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아이의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이자 보호자를 향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잡았어. 이준이 딸을 아는 채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의 우리라는 단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맞설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더 이상 도망이나 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폭풍을 이겨낸 두 사람이 그들의 요새로 귀환하는 여정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6년간의 거짓과 음모를 끝장낼 수 있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검이 들려 있었다. 한소은과 권희준 사이에는 이제 어떠한 의심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했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며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이준의 계획은 신속하고 대담하게 움직였다. 그는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권 씨 일가의 원로들과 엘리시안 그룹의 전체 이사회가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의 공식적인 안건은 계속되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와 최근의 스캔들에 대한 대응책 논의였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가문과 회사 안에 숨어있는 반역자를 단죄하기 위한 재판정이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메인 이사회실. 거대하고 위압적인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권희주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는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위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피해자나 하급 직원이 아닌 그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한소은이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회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권태만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이준이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믿으며 오늘이야말로 조카를 몰아내고 그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권태만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의 추잡한 스캔들과 무모한 경영 방식이 어떻게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회사를 위해 이준이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권태만의 논리는 그럴듯했고 회사의 주가가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쿠데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준은 숙부가 그의 연극을 모두 마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숙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지난 수년간 회사를 해쳐온 반역자가 우리 가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를 이 자리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소은을 바라보았다. 이 행위는 이 사회와 가족 전체에게 그녀가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파트너임을 공표하는 것이었다. 한소은이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6년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된 길고 긴 이야기의 진실을 담담하게 그러나 힘있게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권태만이 언론에 유출했던 교묘하게 편집된 호텔의 보안 영상, 그리고 이어서 이준의 팀이 복원해낸 권태만의 수하들이 그녀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 6년 전 권태만이 경쟁사와 비밀리에 자금을 주고받았던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 보안요원 박 씨가 모든 것을 증언하는 영상 진술서가 재생되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권태만이 박 씨에게 돈을 건네며 입을 다물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이사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권태만의 얼굴은 자신감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창백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궁지에 몰린 짐승의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증거가 모두 조작되었다고, 한소은이 모두를 속이는 교활한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며 발악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문의 원로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모든 동맹은 그를 버렸다. 이준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끝났습니다. 숙부님, 당신은 내 회사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기억을 훔쳤고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권태만이 미친 듯이 날뛰는 순간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이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든 가족과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권태만 부회장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의 추악한 야망은 가장 공개적이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파멸을 맞았다. 6년간의 긴 음모가 마침내 빗속에서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이준은 테이블 상석에 서 있었다. 그의 권위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는 손을 뻗어 연단에 서 있는 소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안도와 피로, 그리고 함께 이뤄낸 승리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태만의 극적인 몰락 이후 엘리시안 그룹과 권씨 가문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대한민국은 연일 엘리시안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사건의 전말을 다루는 뉴스로 들끓었다. 하지만 대중의 가십성 관심과는 달리 그룹의 내부는 권위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이준은 더 이상 과거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통해 단련된 냉철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숙부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가문의 원로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혼란에 빠진 직원들에게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권태만의 부패와 관련된 모든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능력과 충성심을 기준으로 새롭게 발탁된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제국은 피를 흘렸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강인한 조직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이준과 소은 그리고 민서에게는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그들은 더 이상 안전가옥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이준은 당연히 그들이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들어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딸을 키우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다. 갑자기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종류의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 이준은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강요하는 대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 주었다. 그는 회장으로서의 권위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소은과 민서는 당분간 서촌의 작은 집에 머물되 이준은 회장님이 아닌 민서 아빠로서 자유롭게 그들의 삶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들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가족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이준은 평생 처음으로 아빠라는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서보다 더 어려운 딸의 유치원 준비물을 챙기는 법을 배웠고 비즈니스 미팅보다 더 긴장되는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했다. 그는 민서의 서툰 그림을 자신의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랑스럽게 걸어두었고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리며 평범한 아버지의 행복을 만끽했다. 소은은 그런 그의 변화를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그녀 역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는 대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권위준의 여자가 아닌 건축가 한소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그녀가 제안했던 친환경 건축 단지 프로젝트는 엘리시안 그룹의 공식적인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되었고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눈부신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더 이상 서촌의 작은 골방이 아니었다. 엘리시안 타워 최고층, 이준의 집무실 바로 옆에 그녀만을 위한 디자인 스튜디오가 마련되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전문가로서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공유하는 또 다른 사랑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아래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주는 때때로 6년간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민서의 첫 걸음마, 첫 단어를 놓쳤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소은 역시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공포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어느 날 밤, 잠든 민서를 확인하고 나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마주하고 있었다. 미안해, 이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가 당신과 민서에게서 훔쳐간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보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소은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당신이 훔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시간들을 도둑 맞았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과거의 아픔을 덮고도 남을 만큼 행복으로 가득할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녀의 말은 그의 죄책감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였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인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야. 외부의 모든 폭풍이 잠잠해지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증표가 될 터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미래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마지막 약속뿐이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으며 그 흉터 위로 새로운 삶이 자라나고 있었다. 권희준의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한소은의 손길을 통해 따뜻한 빛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진짜 가족의 집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 얼음 왕자라 불렸던 남자는 이제 주말 아침이면 서툰 솜씨로 딸 민서를 위해 팬케이크를 굽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소은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민서는 이제 이준을 어색한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불렀다. 그들은 연인이자 동시에 최고의 프로페셔널 듀오였다. 엘리시안 그룹의 회의실에서 두 사람은 한소은이 설계한 친환경 건축 단지의 최종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건축 인생을 대표할 걸작이었고 이준은 그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깊은 동지에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아래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소은이 간직해온 민서의 지난 5년간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함께 보고 있었다. 이주는 딸의 첫 걸음마, 첫 생일, 자신이 놓쳐버린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의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었다. 소은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당신은 민서의 과거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민서의 모든 미래와 함께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녀의 위로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연고와도 같았다. 며칠 후 해질녘, 세 사람은 한소은이 설계한 새로운 건축 단지의 공사 부지에 서 있었다. 이제 막 기초공사가 끝난 그들의 미래가 세워질 바로 그 땅 위였다. 이주는 딸 민서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무릎을 꿇거나 반지를 꺼내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와 딸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고백을 시작했다. 7년 전 누군가는 거짓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우려 했어. 하지만 당신은 진실과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내 인생을 다시 세워주었지. 그는 그들이 함께 보고 있던 설계도를 가리켰다. 이 건물은 결국엔 강철과 유리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 가족, 당신과 민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평생을 바쳐 지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건축물이야. 민서가 그들의 다리를 껴안으며 물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이주는 딸의 머리 위로 소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집은 이미 있단다. 민서야, 그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그 집을 담을 새로운 미래를 짓고 있는 거야. 소은은 말없이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었다. 그 약속은 말없이도 절대적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 세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그들의 공유된 미래를 상징하는 설계도를 함께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동화의 끝이 아니었다. 현실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눈부신 새벽의 시작이었다.